어, 자긍심의 아이, 니체의 세 번째 단계, 어린아이의 정신입니다. 낙타의 비굴한 모습을 넘어서서 사자의 용기 있음, 그러나 대안 없음을 넘어서서 자긍심의 아이, 인간 정신이 이 정도의 단계로 가는 것이 니체가 말했던 르상띠망을 극복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앞서 이제 스피노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피노자는 자긍심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활동 능력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이 자긍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되돌아본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일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긍정적이면 기쁨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자긍심이에요.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이 높으면 참 또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자존감은 높고 자존심이 없어도 참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자, 아무튼 자긍심은 조금 다르긴 하죠. 자긍심,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존감과 자존심, 이 모두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를 확인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스피노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낙타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비겁한 세상 혹은 정신병동이 되겠죠. 그래서 사자의 정신 단계로 변화되어야 되지만 사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유와 창의적인 존재는 있지만 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자의 단계로만으로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니체가 말했던 어린아이의 정신의 단계가 되면 인생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투쟁에 주력하는 단계를 넘어서라는 이야기죠. 사자의 단계를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사자는 비판하고 부정하지만 아이는 자기와 세계를 긍정합니다. 이러한 아이의 단계는 순수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겠죠. 그래서 니체가 쓴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짜라투스트라라는 말은 조로아스터죠.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의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순수이고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자 놀이다. 망각이고 놀이다. 놀이.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이고 최초의 움직임이며 거룩한 긍정이다. 아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몸을 그대로 본다. 아이는 르상띠망을 망각한다. 아이는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처럼 언제나 새로운 시작으로 재미있는 놀이를 발명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놀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 이러한 아이의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고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니체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바라본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더 이상 서로 잡아먹기 위해 싸우는 세상이 아닌 비굴한 우열 사회가 아닌 기쁨의 세상, 기쁨의 윤리학은 도대체 가능할까? 이것이 이번 우리가 4주째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철학과 윤리적인 입장으로 인간 이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던 세상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안토니오 그람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이제 앞서 우리가 말했던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선생님의 이야기였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노자는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제 박노자 선생님의 글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노조의 지원을 받는 좌익 정당들이 국회의석을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 조금 이제 좀 황당하긴 해요.
공산당의 기간지까지도 국고 보조금을 받아 발간하는 다양성의 나라. 이 박노자 교수가 이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사 때 여성이나 장애인이 정상적인 남성보다 더 유리한 평등의 나라. 이것은 좀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 입사 가산점을 주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학생들, 젊은 남성들이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우리는 군대까지도 가고, 그리고 가산점도 얻고, 젊은 남자들이 무슨 죄냐?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94년생 젊은 남성들이 얘기를 하죠. 김지영의 잘못을 왜 우리들에게 떠맡기느냐? 위에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만들었던 이 세상의 잘못된 진설을 왜 우리 남성들이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젊은 남성들이 감당해야 되느냐? 베이비 부머, 부머 리무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아무튼 박노자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노동운동가들이 감옥에 잡혀가지 않는 나라, 학생들이 교수를 만날 때 노르웨이처럼 동등한 인간으로서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만나면 우리가 주먹치기 대신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은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 각종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덴마크처럼 지성계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나라.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제 좀 약한 나라들에게 우리 의료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박노자가 말했던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손님의 냉면을 잘라주는 음식집 아줌마 정도의 역할밖에 맡지 못하는 나라가 아닌 그런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따라서 박노자는 자본의 한계를 직시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집권만을 위한 정당 운동이 아닌 폐허를 딛고 일어나 인간으로 다시 거듭나고 뜻을 되찾기 위한 실존적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슴에서 발까지가 엄청 먼 여행이 될지라도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의 힘만 있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결론으로 아까 이제 노신 광인일기인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신의 소설은 전 세계가 근대화 속에 악습을 고쳐나가는 와중에도 이상한 과거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예견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노신의 말처럼 애초에 길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노동운동가입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설했던 그런 철학자이기도 하죠. 헤게모니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낚아놔라. 로고스로는 이 상황을 분석해서 답이 없지만 의지는 감정의 영역이에요. 이 기계의 영역입니다. 의지로 낚아놔라. 로고스로는 불가능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낚아나고 시작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합리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딱 맞는 이야기죠. 그람시는 소수의 혁명보다는 다수의 조금의 혁명이 더 혁명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한 명이 10보를 먼저 가는 것보다 10명이 한 보 가는 게 낫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람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람시의 이 말에서 낙관을 발견합니다. 그람시의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나는 조용히 다시 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게다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즉, 사람은 그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 이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좀 추가로 강의하도록 할게요. 정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물론 플라톤에 있어서 정의는 조화의 문제지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롭게 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강자의 정의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제 반박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의는 분배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시정의 정의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분배의 정의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분배의 정의를 이야기하느냐? 고대 그리스에서 이웃나라를 침공해요.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면 뭐가 남아요? 땅이 납니다. 노획물이 생기죠. 노예가 생깁니다.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노예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생기죠.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 못하면 뭡니까? 아킬레우스처럼 아가멤논에게 붙어가지고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군이 이렇게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분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노획물을 가지고 분배를 할 때 어떻게 분배하느냐?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게 있어요. 능력주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반면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분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제 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요거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가 시장에 풀렸을 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사들여 버려요. 그리고 비싼 값에 팔죠. 그것이 뭐냐면 자유주의입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주의 방식으로 마스크를 분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에 혼란이 생겼죠. 그 다음에 뭐가 개입해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마스크 분배를 하는 거죠. 배급을 하는 거죠. 뭐 홀수, 짝수, 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늘은 누가 사고 내일은 누가 사고 요일별로 배급제로 바꿔버렸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자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은 뭐냐면은 다수결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다수결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았고 그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행정 강요들이 논의를 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 민주주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적인 방식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스크 분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학점을 여러분 어떻게 분배해야 돼요? 학점은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학점을 잘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학점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투표를 해가지고 이 친구 A에게 학점을 A뿔을 주고 B에게는 B뿔을 주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혹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C가 지금 학점이 제일 필요해. 이 친구가 이제 뭐 정말 이 학점을 A뿔을 받아야만이 뭐 교사가 되고 또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친구, 이 C라는 친구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친구에게 A뿔을 주자. 이런 방식도 또 안 돼, 그죠? 그래서 성적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투표나 대통령을 뽑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뭐예요?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왜 정의의 문제가 헷갈리냐면 요 세 가지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엿자면은 공리주의가 있겠죠. 최소한의 인풋을 통해서 최대한의 아웃풋,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리주의. 결과는 좋지만 과정이 나쁠 수가 있어요. 공리주의 해결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설이 있습니다. 가장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신데렐라의 구두는 누가 신어야 돼요? 신데렐라가 신어야 돼요. 언니들이 신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람, 가장 잘 맞는 사람에게 주자는 그런 논리도 있고,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롤주의 정의론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러한 5가지 분배 방식이 서로 헷갈려 버리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거는 민주주의로, 성적은 능력주의, 자유주의로, 사회복지는 사회주의로. 그죠? 이런 방식을 잘 풀어내는 것들이 분배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분배에 우리가 이제 감정이 치우치면은 또 안 되죠. 그래서 로고스와 파토스와 더불어 에토스, 윤리, 품성, 이게 조화되어야만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주째 강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었는데, 루크레티우스의 클리나멘 운동, 편의 운동을 통해서 원자의 자유의지가 인간 정신과 영혼의 자유의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발적인 운동들이 타자와의 만남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의 코나투스가 증대되어, 나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은 나의 코나투스가 증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기쁨의 윤리학, 감정의 윤리학, 스피노자 윤리학이지요.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조금 이제 독특하게 더 살펴본 거예요. 르상티망을 통해서 르상티망이 왜 생겼는지, 그리스 정신에서 헤브라이즘 기독교 정신으로 넘어가면서 르상티망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약자가 강자를 분노하고 원한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것, 니체의 사상을 통해서 그것을 봤죠. 그 다음에 이 르상티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타의 단계가 아니라, 사자의 단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단계, 자긍심의 아이를 통해서 순수함과 긍정적인 것, 창조적이고 망각과 놀이를 통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르상티망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열의 시대라든지 비굴의 시대라든지 당신들만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는 이 안토니 그람시의 말을 결론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방대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할 언어들이 조금 사용이 되었는데, 강의를 몇 번씩 이렇게 좀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철학적인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면대면으로 만나서 여러분 질문을 받고 또 서로 이제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제가 앞선 강의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목이 칼칼해서 기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이렇게 짜증날 수도 있을 텐데 지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감정에 대해서, 또한 코나투스에 대해서, 클리나멘, 르상티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제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교육표를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